어,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이탈 협정의 내용의 변화를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표 형식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올렸고요. 이건 다른 그 포럼에서 이제 발표된 걸 이제 빼온 건데, 먼저 한미 FTA와 그 TPP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그 내용이 한미 FTA는 주로 전자상거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상품 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이었다고 한다면 CPTPP 2018년 한 6년 후에 이 협정에서는 거의 디지털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는 그런 협정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규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또는 컴퓨터 설비의 위치를 국내에 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금지 규정 같은 것, 일단 뭐 사이버 보안이나 스팸 메시지 소스 코드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이제 그 대거 이 CPTPP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은 뭐 따라서 별로 그렇게 많이 그 발전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미 FTA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 그 전자상거래 규정이 들어와 있었죠.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관한 원칙이라든가 전자 인증이나 전자 서명 규정, 또 관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또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 트레이드에 관한 규정들, 또 온라인 그 트레이드로 인한 어떤 소비자 보호 문제, 뭐 이런 걸 규율했다고 한다면, CPTPP는 거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뭐 인터넷 망이나 뭐 연결 비용의 부담 문제, 또 국내 전자상거래 법 체계의 뭐 완비에 관한 규정들 정도가 좀 보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한미 FTA는 그냥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장벽을 설정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그런 에포트 조항 정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시마치 CPTPP에서는 지금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국경 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또 데이터 현지화, 다시 말하면 컴퓨터 설비 내지 서버에 현재 설치하는 그 규정을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의무화시키는 뭐 그런 규정을 추가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스팸 메시지 규제, 또 소스 코드의 공개 금지 규정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CPTPP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거죠. 트럼프가 이제 물론 그 TPP에서 빠지는 바람에 결국 미국이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USMCA라든가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대파로 가면 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된 규정이 더욱더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파 지금 싱가포르하고 페루하고 칠레 뉴질랜드하고 이제 칠레 간의 협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AI에 관한 규정, 또 핀테크 규정, 또 뭐 경쟁 정책에 관한 규정들 등등이 막 들어가 있으면서 이 규정을 합조를 읽어보면 야 이거는 더 이상 데이터의 협정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그 중심에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법 체계 이 법 규정들을 다 갖다 막는 규정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본론인데요. 이 디지털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소위 그 정당한 정책에 의한 예외 규정들, 저는 그것을 LPPO 뭐 예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좀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참 다양하다,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그 LPPO 예외 규정들이 보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가트 20조라든가 21조, 그리고 서비스 협정 14조, 또 14조 그 비스 규정들, 또 TPT 뭐 2.2조에 기반을 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용어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체계가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 가트나 게츠 또는 이제 TPT 규정을 제대로 준용할 수 있을지, 준용한 게 맞는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디지털 협정상의 LPPO 예외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트 20조하고 21조 그리고 게츠 14조와 14조 비스 조항 그리고 TBD 2.2조를 그냥 리마인드 차원으로 잠깐 한번 보신다면 우선 그 가트 20조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늘 익셉션 조항이고 거기에 두 문이 있죠. 샤프가 있죠. 샤프에서는 이제 그 자의적인 그런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위장된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이제 금지한다고 하는 이제 그 남용 방지 규정이 주문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0가지의 그 정당한 정책을 나열하면서 이 정당한 정책을 보호하거나 이걸 포스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necessary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는 relating to 하는 그런 조치들은 취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트 21조는 보시면 두문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남용 방지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없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구만 보면 which it considers necessary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쟁점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셀프 저칭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sential security interest라고 하는 것도 한 5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핵부열 물질이라든가 무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비상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들 또 유엔과 같은 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뭐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츠는 14조에서 일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14조는 뭐 거의 체제는 이제 가트 20조랑 똑같지요. 거기 이제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또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두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목은 5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그 5가지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necessary한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뒤에 보실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이 디지털 협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그 ABC죠. ABC인데 A는 퍼블릭 모럴과 퍼블릭 오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그런 조치, 그리고 이제 B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어떤 그 생명이나 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세 번째는 compliance with law,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치라고 해가지고 요 3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뒤에 보면 많이 이제 협정에서 준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티클 14의 비스 조항은 이제 시큐리티 익셉션하고 거의 유사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두문이 샤프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트 21조처럼 which is considered necessary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8가지의 그런 이제 essential security interest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TBT 2.2조가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TBT 2.2조는 사실 규정의 사용된 용어를 보면은 이게 뭐 가체나 개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2.2조의 그 첫 번째 문장은 이게 international trade에 대한 unnecessary obstacle 효과를 기술 규정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가트나 개치의 그런 두문 규정 비슷한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technical regulation shall not be more than trade restrictive than 그다음에 fulfill legitimate objective라고 해가지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이쪽에 necessary 규정하고 비슷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사실은 이제 일부 디지털 협정에서 많이 비슷한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TPT 협정도 참고를 해서 디지털 협정의 예외 규정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정당한 목적, legitimate objective에 대해서는 열거를 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것을 예시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necessary security requirement, 안보 요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안보 요구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개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셉티브 프랙티스 방지라든가 휴먼 헬스의 보호라든가 이것도 다 이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그 내셔널 시큐리티가 들어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그 디지털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정당한 목적 예외 규정을 한번 쭉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183개나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특히 우리가 관련이 되거나 우리가 지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협정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캐나다 FTA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이게 2015년 협정이니까 이때만 해도 뭐그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좀 있을 뿐이고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스페셜 익셉션 규정은 없었고요. 단지 이 개체의 그 14조 A, B, C만 준용하고 있는 그런 간단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뮤타티스 무탄디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수정을 가해서 이게 적용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한 수정이 뭔지를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협정에서 이렇게 그 명확하지 않은 그냥 무타티스 무탄디스라고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개치의 14조 ABC를 적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패널에서 알아서 적당히 모디파이해서 적용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도어를 오픈하고 있는 그런 표현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중 FTA를 보시더라도 여기에도 뭐 특별히 그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14조 이거 통째로 다 이제 준용을 했죠. 그 텍스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해가지고 14조를 다 준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규율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CPTPP 2018년에 발효된 CPTPP를 보시면 이제 아주 이제 재미있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챕터 14가 이제 전자상거래 규정인데 14.11항을 보시면 1항과 2항에서는 각국이 자기들의 이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정보의 이동에 관한 그 고유한 레귤레이션을 둘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각국의 어떤 규제 재량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메인 규정인데 두 번째에서는 이게 상업적 그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그런 데이터 이동인 이상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크로스 보더 트랜스퍼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른 협정에 보면 뭐 쉘라 프리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일단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망에서 말하는 이제 소위 스페셜 익셉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이런 measure를 하면서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가트 20조나 개츠 14조에서 말하는 necessary라고 하는 표현을 쓰질 않고 있고 그냥 to achieve 해가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의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정당한 정책 목적이 뭔지에 관해서는 이걸 이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provided 이하에서는 이제 일종의 일종의 샤포에 해당되는 조항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A항에서는 그런 조치들이 자유적 차별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B항이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아까 보신 그 TBT 2.2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조항이 과연 이게 소위 그 가츠나 개치에서 나와 있는 제너럴 엑셉션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게 네세시티 요건의 뭐 일부를 구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와 관계없이 TBT에서 나온 조항이냐, 뭐 이런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3항에 나와 있는 것이 뒤에 보면 이런 비슷한 조항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13은 소위 그 컴퓨터 설비, 서버, 특히 서버의 그 위치에 관한 규정인데, 1항에 보면은 이건 뭐 각국이 그 각자 자기 자신의 고유한 규정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거를 그 어떤 특정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조건으로서 서버를 자국 내에 둬야 된다고 하는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원칙 규정을 선언하고 있죠. 3항에 가면은 아까 데이터 이동에 관한 스페셜 익셉션과 똑같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necessary라고 하는 표현을 두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한 정책 목적에 관해서는 아무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추가 열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A항에서는 그 자율적 차별을 금지하는 그 조건을 부과하고 있고, B항에서는 TBT 2.2조항에서 차용한 그런 문구를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데이터 이동과 컴퓨터 설비의 위치 그 현지화 금지 조항에 적용되는 이 스페셜 익셉션과 별도로 29조에서는 그 제너럴 익셉션을 두고 있는데, 그 CPTPP에서는 단지 가츠 14조 ABC 항만 준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앞에 스페셜 익셉션과 그 스페셜 익셉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트나 게츠나 TBT에서 온 것 같은데, 또 여기 제너럴 익셉션에서는 또 이것을 이제 게츠의 ABC를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일본 간의 디지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이제 2020년 1월 달에 발효됐는데, 이것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1조를 보시면 이란은 이제 그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경 간 정보 이동을 이제 제한해서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고, 그다음에 2항이 이제 스페셜 익셉션 조항인데, 여기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은 그 2항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necessary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정책을 취부하기에 필요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앞에 CPTPP는 required to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necessa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necessary와 required의 차이가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y에 보시면, 이거는 그 앞에 CPTPP는 여기도 이제 그 스페셜 익셉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 일본 간 DTA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스페셜 익셉션 조항이 없고, 다만 이제 2항에 보시면 아예 그 커버 조항이 있죠. 그래서 파이낸셜 서비스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냥 익셉션하고 커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너럴 익셉션 조항에 보시면, 여기는 재밌는 게 이게 그 게츠 14조의 ABC도 준용하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그 같은 20조까지 또 준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앞에 정부의 자유로운 이동 조항에서는 스페셜 익셉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제너럴 익셉션에서는 가트 20조와 게츠 14조를 다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우리 문제는 아니죠. 이건 미국하고 이제 일본 문제니까. 도대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앞에
스페셜 익셉션과 제너럴 익셉션 간의 관계가 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USMCA 나프타를 이제 대체했던 그 MCA 조항인데 이것은 아까 보신 그 US 조편 그 DTA가 1월 달에 발효했고 이건 7월 달에 발효했습니다. 작년에. 이 조항을 보시면은 뭐 이건 거의 그 미국, 일본 그 DTA를 많이 따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19.11항의 이제 크로스보드 트랜스퍼에 관한 그 스페셜 익셉션에선 역시 necessary to achieve 그다음에 LPPO라고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고 이의 P항도 이제 그런 같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로케이션에 관해서도 이 스페셜 익셉션을 두지 않은 건 똑같은데 다만 아까 미국, 일본 그 DTA와 다른 점은 여기서는 파이낸셜 서비스에 대한 카버 아웃 조항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파이낸셜 서비스는 우리가 이런 적용을 못 받겠다 했는데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는 그 카버아웃을 두지 않음으로써 파이낸셜 서비스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설비 현지화 요건 금지 조항이 그렇게 이제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익셉션, 제너럴 익셉션 조항을 보면 여기서는 그 가츠의 ABC 조항만 항만 준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파, 우리 아마 농사교섭본부가 아마 대파에 가입하겠다고 아마 그 선언을 했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파를 보시면 이것도 좀 그 묘하긴 한데 이 대파나 뒤에 그 DA를 보시면 이것은 거의 CPTPP를 많이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보더 트랜스퍼에 관한 조항에 나올 수 있는 4.3항의 3조의 3항을 보시면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CPTPP처럼 necessary라는 조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목적에 대한 그런 이거 열거 같은 건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여기 저 삼액 비항을 보시면 그 necessary 대신에 required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 대파에서는 아까 그 USMCA에서는 그 컴퓨터 설비 그 위치 관련 조항, 현지화 금지 조항에 관해서 스페셜 익셉션이 없었는데 이 대파에서는 그 스페셜 익셉션 조항을 집어넣었다. 똑같은 조항입니다. 아까 크로스보드 트랜스퍼하고 똑같은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 대파에서는 역시 제너럴 익셉션에 가트의 20조하고 게츠의 14조를 통째로 다 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앞에서 본 이 스페셜 익셉션과 과연 이 뒤에 제너럴 익셉션의 차이가 뭐냐,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다 집어넣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DA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이제 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이코노미 어그리먼트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 보더 트랜스퍼에 관해서는 사망에서 스페셜 리셉션을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CPTPP라든가 대파와 거의 똑같은 그런 비용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컴퓨터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도 비용을 두고 있고 여기서도 이 가트 20조하고 게츠 14조를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알셉을 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이제 열면서 언급한 것이 이 스페셜 익셉션 조항들 여기에 그 레지티메이트 퍼블릭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것에 이 안에 내셔널 시큐리티 익셉션에서 말하는 그 내셔널 시큐리티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TBT에서는 분명하게 내셔널 시큐리티 리ኳ이어먼트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시로. 자, 그러면 도대체 수많은 디지털 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정당한 목적에 결국은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제너럴 익셉션에서는 지금 가트 21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다시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스페셜 익셉션 가장 중요한 크로스버드 트랜스퍼 인포메이션하고 컴퓨터 설비에 관한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정단 목적이라고 하는 그 이 용어를 통해서 내셔널 시큐리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내셔널 시큐리티 익셉션과 제너럴 익셉션은 이 해석 방법이 다른데 과연 그러면 이 디지털 협정에서 나와 있는 이런 그 스페셜 익셉션 조항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CEP 문제인데요. 이 RCEP은 이미 뭐 그 아시안 10개국 또 한중일 그리고 호주하고 인도가 들어가 있죠 아마 우리나라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조항을 보시면은 이거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크로스보드 트랜스퍼에 관한 조항이 12.15항인데 여기에도 이제 일반 원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항에 스페셜 익셉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저희 내셔널 시큐리티 가트 21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해놓고 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to achieve 그다음에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B형에서도 똑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여기는 essential security interest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요 밑에 such measures shall not be disputed by other party라고 되어 있죠. 이런 그 각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취하는 조치에 관해서는 이건 다른 당사국이 다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이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조항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서 말한 그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에 이미 그 내셔널 시큐리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걸 분리해가지고 똑같은 이 necessary라고 하는 형태로 essential security interest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입이 돼 있고 또 이제 대파라든가 다른 조항을 이제 또 가입하게 되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조항이란 말이죠. 미국 입장에 반영된 그런 조항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상당히 어떤 해석상의 그런 문제들을 좀 야기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예외 조항이 크로스보더 트랜스퍼 오브 인포메이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그 10.14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제너럴 익셉션 조항에서는 가트 14조, 게트 14조하고 게트 14조를 또 여기 통째로 또 들어가 있고 가트 20조는 또 포함을 안 시켜놨습니다. 아마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그 앞에 스페셜 익셉션에서 굉장히 좀 폭넓게 그리고 아주 각국의 재량을 강하게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규정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가트 게츠 14조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마디로 이게 지금 그 지역간 협정 내지 양제 협정이다 보니까 누가 협정을 주도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당한 정책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막 그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안에 정당한 정책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내셔널 시큐리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트에서 발전되어 온 그런 WTO 그 판례에 보면 결국 이제 그 내셔널 시큐리티와 다른 일반적 예외가 해석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기준이 다른데 그런 것이 그냥 한 조항에 다 들어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RCEP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건 각국의 그냥 그 조치 재량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어서 과연 지금 디지털 협정에서 뭐 통일적 규범이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참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지금까지 본 협정들은 이제 EU가 참여를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EU의 입장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남아 지역 이쪽 그 관련된 협정이기 때문에 EU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EU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과 EU가 결국 이제 이 협정에서 할 텐데 참 그 둘 간의 협정이 타결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될 정도로 입장이 많이 다르죠. EU의 입장을 편린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WTO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문구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Alternative 4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the parties and members may adopt and maintain the safeguards they deem appropriate to ensur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가트의 21조랑 아주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they deem appropriate 또는 뭐 it considers necessary하고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물론 이제 정당한 정책을 확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그 퍼스널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을 위해서 각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마 그 EU가 GDPR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한 보호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각국이 알아서 다 규제하는 것이고 여기 딴 데서 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슈렘스 2 케이스에서 미국과 EU 간의 그 프라이버시 쉴드를 이제 ECJ가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이런 슈렘스 2 케이스에서 ECJ의 이 판결 같은 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아마 EU가 이런 절차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PTPP라든가 USMCA 같은 걸 보시면 거기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어떤 볼런터리 언더테이킹도 이건 유효한 규제 수단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와 이 입장이 달라서 그런 볼런터리 언더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 이동에 관해서 어떤 규제하고 있는 것도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아마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미국의 입장과 이런 EU의 입장이 충돌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디지털 협정의 몇 가지 예를 보시면서 디지털 협정 내에 정당한 정책 예외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천차만별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협정에 나와 있는 그런 exception 예외 규정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수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는 그 협정에서 디지털 협정에서 WTO의 그 exception들을 많이 준용, 원용 내지 용어 같은 걸 차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WTO 판례에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너럴 exception 적용 법리 이것은 적정한가? 이것까지 문제이면 더 문제겠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디지털 협정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WTO 판례에 관한 exception에 관한 그런 판례에 대한 비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제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WTO 상소기구가 이 exception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고 형식적으로 해왔다 하는 비판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상소기구는 기본적으로 무역 자유화 또는 시장 접근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가트 20조라든가 개츠 14조 나와 있는 그런 여러 다양한 정책 목적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수인 것이다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정당한 목적이 있는 그런 조치라 하더라도 일단 가치의 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면 이건 일단 불법적이다, 위법이다, WTO inconsistent하다
라고 보고, 다만 그것이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가트 20조나 개체 14조에 의해서 정당화되면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런 판단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많이 바뀌고 있다. 오늘 아침 제가 중앙일보에 좀 기고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이런 환경보호 가치가 이게 환경보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목적과 과연 무역자유화가 이게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국가 안보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지 않습니까? 뭐 기후변화나 식량, 백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구글을 규제하고 있고, 지금 일본은 이제 애플을 잡고 있고, 미국은 지금 빅테크를 지금 이제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정한 경쟁 또는 모노폴리에 대한 규제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적인 그런 상속기구가 해왔던 무역 자유화 가치를 최우선에 앞에 내세우고 다른 가치를 구조로 보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이게 적정한 것이 아니지 않겠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협정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디지털 협정은 기본적으로 비하인드 보더 레귤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만큼 디지털 협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로 가면 이건 전부 다 국내 규정들입니다. 국내 규정들이 어떤 체계에 다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 국내 규정들을 어떻게 조화할 거냐는 측면에서 이제 국제협정으로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규정에 배경이 됐던 중요한 정책 가치들이 이게 간단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그야말로 안보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고, EU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로 보고 있고, 사이버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 또 독점 규제 같은 경쟁 정책이 지금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협정에서 이런 중요한 가치들과 이런 데이터 또는 전자 상거래의 어떤 자유화라고 하는 가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WTO 상수위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여러 가지 판례법, 무역 자유와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판례법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WTO 판례를 뭐 잘 아시지만 간단히 그 구조를 보시면, 전 정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떤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가 딱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항변, 디펜스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협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가치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게 디펜스냐 아니면 협정 적용의 예외 내지 허용 조항이냐, 카브아웃 내지 퍼미션 조항이냐. 이게 지금 기본적인 화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같이 WTO 상수기구는 패널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가트 20조라든가 객스 14조를 제너럴 익셉션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무 위반에 대한 항변이다라고 이제 봐왔죠. 그래서 이제 가트 패널로서는 1989년에 이제 미국 337조 케이스에서 했듯이 기본적으로 가트 제 20조는 다른 가트 조항들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이고 컨디셔널한 그런 익셉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따라서 이것은 이미 어떤 조치가 다른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에야 비로소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 이제 WTO 상수기구가 쭉 이어받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에서 아예 상수기구의 입장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가트 20조, 게트 14조 이런 것들은 이런 제너럴 익셉션은 의무 위반에 대한 디펜스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큐리티 익셉션에 관한 판례 내지 해석 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펠 바디 상소기구의 입장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큐리티 익셉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디펜스냐 아니면 카브아웃 내지 퍼미션 조항이냐. 다만 2015년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 사건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가트 21조의 시큐리티 익셉션도 20조와 같이 일종의 디펜스라고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문장에 딱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입장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아시는 것 같이 러시아 트래픽 인 트랜짓 케이스에서 바로 다음인데 2016년에서 아주 상당히 읽기가 불편한, 상당히 좀 난삽하다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지만 이 러시아 트래픽 케이스에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또 많은 사람이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카브아웃 내지 퍼미션 조항이라고 이제 봤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널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러시아가 이 운송을 규제, 자기네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운송 규제, 운송 제한 조치가 협정에 위반되는, 그 자체 협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패널은 먼저 21조 시큐리티 익셉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가트 20조와 21조는 성격이 다른 규정이고, 그래서 그 쟁점 조치가 WTO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실관계가 이게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21조는 20조와 달리 쟁점 조치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걸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21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들어가 버렸죠. 이거는 무슨 그 안에서 카버 쪽이나 퍼미션 쪽이나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 패널 리포트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한 설치 부분을 보면 이 패널은 이 21조는 그야말로 하나의 카버 내지 퍼미션 조항을 봤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가트 20조와 21조 또는 게츠 14조와 14조 비스 조항에 대한 해석은 상소기구까지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패널 단계에서는 이거는 서로 다른 조항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상소기구에서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같은 조항에서 정당한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에 지금 내셔널 시큐리티와 기타 다른 정책적 목적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같은 조항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 준용한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트 WTO 상수기구의 이제 또 하나의 문제 내지 어떤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이해를 너무 아주 지나치게 염하게 해석을 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기구가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트 20조나 게트 14조, 심지어는 TBT 2.2조도 뭐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먼저 테크니컬리 해당 정점 조치가 이 규정의 본문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고, 저촉되면은 그 다음에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제 이런 규정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한 정책에 의한 조치인지 여부는 예외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이지 그 앞에 의무 위반 여부를 볼 때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이제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외 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제 투티어 테스트를 해서 먼저 가트 20조나 가트 1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샤프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필요성, 네세시티 테스트인데, 관련성에 관해서는 한 조항, A, B, D 조항에만 관련되죠. compliance with law에만 이제 관련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principally aimed at라든가 아니면 뭐 reasonable, genuine relationship nexus만 인정되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좀 단순화된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necessary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항에 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분석의 틀을 상수기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조치가 취하고 있는 목적이 과연 중요한 거냐, 하찮은 거냐, 중요한 거냐, 목적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정말 기여하는 거냐, 그리고 무역 지원적 효과가 크냐, 작으냐, 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위반 necessary 요건을 충족한 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 파티가 그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제시를 해서 그걸 이제 판단하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소위원회 패널은 이것이 이제 일종의 weighing and balancing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비교 형량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necessary to achieve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조치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샤프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자의적인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장된 무역 조치를 해당되는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읽어보시면 뭐 결국은 쫙 나가다가 하여튼 국적으로 어디서 한 번씩 걸려가지고 결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작년까지 45건의 이 가트나 게츠 예외가 오염이 된 사건이 45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외가 인정이 된 사건은 딱 한 건입니다. EC 아스베스토스 사건 한 건만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상수기구의 접근 방식, 각국이 정말 무역 자유 외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그거 필요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이거 전부 다 그냥 45건 중 44건에서 전부 다 그냥 이것을 예외에 인정을 거부를 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비판을 해왔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정당 정책에 대한 각국의 어떤 조치 차량을 침해를 하고 과도하게 불법시 해왔다 하는 이제 비판을 받아왔고요. 아마 상수기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상수기구나 이런 패널의 뭐랄까요, 예외에 관한 판단을 보면 과연 이게 웨잉 앤 밸런스를 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게 의무이 될 정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열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과연 얼마나 중요한 목적이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적과 수단 간에 어떤 정말 진정한 넥서스가 있느냐라는 정도, 또 남용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정도를 판단해서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조금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웨잉 앤 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한 그런 판단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 이걸 판례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서, 최근에 지금 작년 9월 달에 나온 미국의 대중국 텔프 메저에 관한 사건, 패널 리포트가 나와 있는 사건이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패널 리포트는 대상 조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페이스 1 그런 협상을 하면서 중국이 완전히 기술을 세프트 다 절취하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신용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아주 막대한 이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 중국이 제소를 해서 지금 패널 절차가 진행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중국은 이 조치에 대해서, 미국 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가트 1조의 이제 최애국 대우 원칙을 위반했고, 가트 2조 1항에 나와 있는 양호 관세를 초과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은 아마 가트 1조라든가 2조 위반은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막바로 이제 가트 20조의 A항으로 가서 이거는 퍼블릭 모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봤을 때 중국 정부는 기술이나 지적권 영업 비밀을 절취하고 탈취하고 유용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확립된 퍼블릭 모럴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런 거에 관한 어떤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말하는 거죠. 퍼블릭 모럴에 반한다, 미국 기준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퍼블릭 모럴을 보호하기 조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패널은
그대로 WTO 상시기구가 지금 확립해 놓은 그런 판단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조치가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결국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좀 상세히 보면 미국이 주장하는 그 중국의 행위, 뭐 기술을 뭐 도용한다든가, 뭐 그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미국이 설정한 right and wrong, 뭐 선악 그 기준에 그, 그 법률보란의 범죄에 속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과 조치 간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그, 그 쟁점 조치의 그 설계, 디자인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설계라고 하면 이제 그 쟁점 조치의 내용이나 구조나 예상되는 작용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패널은 판단하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미국은 뭐 이렇게 주장하고 중국을 뭐라고 주장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 네세시티 테스트에서 보고 홀리스틱 이제미네이션을 보면 된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판단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세시티 테스트에 가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수가 설정한 네 가지 기준, 그 정책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 또 무역 제한 효과, 또 기여도, 그리고 이제 덜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보면서 뭐 실제로 어떻게 봤냐면 그 미국이 생각하는 퍼블릭 모랄 이거는 굉장히 미국한테는 중요한 거다. 딴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한테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지금 패널 상속이고는 지금까지 그 정책적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국의 판단을 존중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조치는 무역 제한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했고요. 근데 이것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So what?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정책 조치가 과연 그 정책 목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 기여도 측면을 보면서 이 둘 간에는 genuine nexus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관세를 25% 관세를 부과하는 그 대상 품목을 정하면서 처음에는 중국이 이런 기술을 도용하거나 뭐 이용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됐던 그런 그 부문의 어떤 상품을 다 골랐다가 나중에 공청회를 열고 뭐 하면서 그거 다 빼버리고 그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이 적은 그런 조치로 다 그냥 바꿔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앞에서는 그 중국의 어떤 그 비도덕적 행위를 비난하면서 그거를 규제하게 조치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과 대상 물품을 보니까 완전히 미국 그 산업에 영향이 적은 관세를 부과도 영향이 적은 그런 물품만을 뽑은 걸 보면 결국은 정말 목적과 조치 간에 어떤 제뉴인 액세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미국의 25% 관세 부과 조치는 사실은 마치 그 TSU 22조 나와 있는 그 어느 한 국가가 이 TSB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보복 조치를 할 때 그 어떤 그 상품의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관계없는 상품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따라서 패널로 봐가지고는 이런 미국의 조치를 아마 정당화하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패널도 이 상수위가 설정한 네세시티 테스트라고 하는 도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그 순서는 뭐 나열을 해가지고 그 검토를 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결국 홀리스틱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결국은 진정한 정책 조치와 목적 간의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결국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웨잉 앤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사실 이미 형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을 많이 갔는데요. 지금 이제 WTO 협정상의 그 exception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석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트 20조나 배츠 14조
이게 그 지금까지 본 상수기구의 해석 방법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너럴 익셉션을 정당한 정책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의무 위반으로 그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의무 위반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정당하게 어떤 사유, 익셉션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디펜스를 그 항변을 제출해가지고 인정되면 정당화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의무 위반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 기존 그 WTO 판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WTO 협정의 무역 자유화라고 하는 가치 내지 목적하고 오늘날 지금 이제 여러 국가나 아니면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들이 있는데 특히 예컨대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은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WTO 설립협정 전문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WTO 설립의 그 목적 취지가 Raising Standards of Living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그 다른 정당한 목적도 바로 이런 그 삶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어떤 무역 자유화는 최상의 가치고 나머지 가치는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의 가치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다른 정당한 목적에 취해지는 조치라고 한다면 이게 그 WTO 협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익셉션을 디펜스로 보는 그런 접근하고 적절하지 않다. 뭔가 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런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보시면 이제 그 상수기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미 폐기된 그 두 가지 패널 사건을 폐기를 했죠. 그 US 알코올 사건하고 그 오토모빌 사건에서 에이맨 이펙트 어프로치를 패널이 했는데 패널은 그걸 단칼에 이제 배척을 하면서 조치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는 20조 예외를 적용할 때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가트 3조에서 뭐 차별적 조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차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후덱 같은 그 유명한 후덱 같은 그런 그 학자는 이거 뭐 뒤에 제너럴 익셉션을 판단할 때 굉장히 지나치게 아주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45건 중에서 한 건만 인정할 정도로 지나치게 없게 판단하면서 그럼 정당한 목적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이걸 고려할 거냐? 이거는 그 앞단에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목적을 고려함으로써 지나치게 이 정당한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그 판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TBT 사건에서 이 상속기구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아까 그 2.2항을 2.1조를 판단하면서 그 기술 규정은 국내 물품이나 아니면 제장국 물품에 비해서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no less favorable 덜 우호적인 그런 조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상수기가 뭐라고 했냐면 정당한 규정에 따른 차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별은 허용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마치 에멘 이펙트 테스트처럼 이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의 정당성 또는 차별성을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규정에 의한 또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차이인지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판단했기 때문에 왜 그럼 TBT 조항에서는 그런 정당한 목적 내 정당한 규정에 따른 그 차이를 가지고 결국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 다른 가트 20조나 아니면 게트 14조에서는 그 정당한 목적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 가지 방향의 비판이고, 두 번째는 웨잉 앤 밸런싱에 대한 비판이 또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웨잉 앤 밸런싱이 그 이제 나기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 연방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할 때 사법부가 그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좋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어떤 커먼 굿, 공동 이익을 국대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 형량 기법이 개발된 것이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규정에 아무 근거도, 협정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상수기구가 갑자기 웨잉 앤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협정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그 양호를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 쌍무 계약적인 그런 조약이고, 여기서는 어떤 그 전 세계의 어떤 공통 이익을 국대한다는 하는 그런 목표가 없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에서 그 약속과 거기에 대한 그 예외, 레저베이션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통상협정에서의 이런 익셉션 규정도 일종의 조약 유보, 레저베이션으로 봐서 조약 해석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무역 자유와 가치라든가 또는 그 외 다른 가치를, 다른 비경제적 가치를 패널이 말이죠, 사법부가 웨잉 앤 밸런싱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약의 성격에 맞지가 않다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상수유가 지금 이제 우리 상수유가 지금 이제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이유, 정지시킨 가장 큰 이유가 그 오버리치 아닙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그 국가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비토를 놓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도 그렇다. 그런 것이다. 웨잉 앤 밸런스를 통해서 국가 간의 정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뭐 어떤 것이 뭐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아니고 하는 것들을 너무 그 웨잉 앤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판단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오버리칭이고 스스로 이 분쟁 해결 시스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디지털 협정에서 그 정당한 목적 이해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비판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 결론인데요. 디지털 협정에서의 그 정당한 목적 예외의 적용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봤지만 이미 디지털 협정에서의 정당한 예외 자체가 뭐 너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그 또 다른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가트라든가 개취의 이런 예외 규정 자체는 이미 아직은 그 디지털 트레이드에 관련된 또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련된 개념이 나오기 전에 그 상품 교육을 또는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해서 형성했던 예외 규정인데, 과연 이런 규정을 지금 좀 새로운 가치가 막 지금 개입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협정의 예외 규정으로 이런 규정을 규정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대파 규정을 보시면요. 대파 규정을 보시면 거기에 뭐 AI에 관련 규정, 경쟁 정책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제 아주 강력한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복잡한 그런 이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규정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가트 20조나 개츠 14조가 과연 어떻게 거기에 준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WTO 상수기구가 네세시티 테스트에서 굉장히 아주 정치한 그런 판단 방법을 뭐 개발을 해서 지금 아까 보신 그런 이제 2020년 그 패널 그 리포트에서도 그걸 따른다고 그냥 끙끙대고 있는데, 실제로 텔 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특히 그 데이터의 이동에 관련되는 규정들은 이것이 덜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상당히 강력한 규제 하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그냥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데,
과연 이건 덜 무역 제한적인 어떤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기법을 갖고 이게 그 각국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 이것들이 그 너무 무역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위법시할 수가 있겠느냐? 실제로 이 그 피해 정도라든가 규모라는 게 엄청 크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같은 그런 그 less trade restrictive한 그런 얼터너티브 어프로치 자체가 과연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사견이지만 뭔가 이게 어차피 지금 이 디지털 협정에 들어와 있는 그 스페셜 익셉션이라든가 제너럴 익셉션은 문제 무타티스 무탄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가 준용할 뿐이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새로이 변화되는 어떤 가치관념 또는 그 이 디지털 협정의 특성에 비춰봤을 봐서 좀 새로운 예외 해석의 어떤 그런 그 틀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RCEP에서 봤듯이 RCEP은 이건 완전히 보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셀프 저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셀프 저축 해가지고 어떤 적용된 그 결과에 관해서는 상대방은 받지도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없지 않겠느냐. 수 없지 않겠느냐. 뭔가 좀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디지털 협정에서의 어떤 정당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목적에 의한 조치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는 그래도 정책에 집어넣어서 이 그 데이터 트레이드의 어떤 그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당한 목적 예외라는 것이 너무 지금 오픈엔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이 과연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유형을 저도 예시를 해서 각국이 뭔가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정당한 목적인 이해를 디지털 협정에서 도입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규범이 하도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걸 당장 어떻게 이 혼란을 해소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FTA로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각각인 그런 규범이 있는데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RCEP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RCEP에 봤듯이 굉장히 그 각국의 그런 어떤 데이터 트랜스퍼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금지 요건 같은 것에 대한 예외가 하여튼 각국이 제멋대로 할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 지금 동시에 지금 한국이 지금 이제 싱가포르와 DPA를 협상한다고 그러고 또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그 대파에 지금 이제 추가 가입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굉장히 통일된 어떤 공개법 체계에 의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이 동시에 여러 개의 이런 협정에 가입해 버리면 과연 이 서로 다른 규범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하며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DPA나 대파는 지금 싱가포르, 뉴질랜드 여기는 같은 당사국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들어가면 당사국이 이제 양쪽 다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똑같은 당사국 내에서 똑같은 서브젝트 매터에 관해서 과연 이 서로 다른 규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꽤 심각한 문제고요. 제 생각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된 그런 이제 협정 협상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나라 국내법 체계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통일된 이런 정당 정책 예외에 관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 이제 FTA 디지털 규범에 이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통일적인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거기에 우리 입장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미 각 협정에 나와 있는 그런 정당한 정책 예외 규정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그런 물을 범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WTO 차원이라든가 이걸 차원에서 다양한 틀에서 이 디지털 규범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런 FTA 기업 간 또는 양자 협정을 통한 아주 복잡하고 파편화된 그런 규제를 우리가 좀 통일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국내 기준에 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와 정리를 해서 협정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 협상함에 있어서 이 국내 기준과 충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특히 지금 가장 그 디지털 협정에서 중요한 화두 서브젝트 매터는 결국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입니다. 사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지금 가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페이스북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 규제는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 관련된 규정들이 이쪽 디지털 협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고요. 예컨대 USMCA 19.17항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에 관련 규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포털 내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이런 규정을 접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또는 다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USMCA 19.17항을 보시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인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includ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vital to the growth of digital trade. 이렇게 있어요. 우선 이 조항부터 보시면요, 이 플랫폼 기업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를 이렇게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하는 것이 물론 디지털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핵심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과연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규제가 지금 너무 거대화되고 이게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자꾸 거대화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이 중소기업들 입장업체들의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디지털 마켓 액트라든가 디지털 서비스 액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규제를 지금 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이 나오고 있고 인해결제 같은 것도 규제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애플을 잡고 있고 지금 미국 행정부는 거의 지금 빅테크를 규제를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 부처 요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시대에 나올 수 있었던 이런 그런 방향이 과연 지금 맞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항을 보시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4조에 이제 예외가 좀 있지만 No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that treat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treat 쭉 내려가시면 as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그러니까 서비스를 데이터를 중개하는 정보를 중개하는 업체들, 포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을 정보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처럼 봐가지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다만 예외가 있는데 except to the extent the supplier or user has in whole or in part created or developed information. 다만 그런 이런 중개업체, 포털 업체들이 해당 정보를 스스로 만들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얘들은 인포메이션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아니고 그냥 중개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과연 그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포털 업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 제공에서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 중개를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개인정보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 사업을 또 새로 앱을 출시를 해가지고 또 자꾸 그냥 확장한단 말이죠. 몇십 개 되는 앱을 확장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그 인포메이션을 단순히 중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만들어가면서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인지가 경계가 애매하게 되어버렸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고려할 때에도 지금 현재 이런 그 거대 포털업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협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 그 캐나다, 멕시코, 미국과의 협정인데 거기에 보면 이 조항에 그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아티클 19-A를 보시면 멕시코가 엄청 많이 반대한 것 같아요. 멕시코가 이게 뭐 헌법에도 반하고 더군다나 무슨 뭐 판결도 이거와 배치된 판결 나오고 막 그랬나 봅니다. 19-A에서 미국, 멕시코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뭐 이렇게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그 단순한 전자 상거래 규정이 아니고 이런 그 새로 창출된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개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 이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을 맺으면 이게 그 지금까지 FTA는 아마 그 다양한 다른 정책과의 이 조화를 생각을 하면서도 대부분 이제 WTO 가츠나 게츠나 TBT 조항을 그냥 원용을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참 문제가 많다. WTO 예외 규정의 해석 방법도 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양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해석이라든가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포털이라든가 뭐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은 이건 그 가치라든가 어디에도 예상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그 공정 경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애니멀이다. 그래서 이 디지털 협정에 관해서는 이 다른 정책과의 조화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뭔가 합리적인 그런 해석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 준비했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